안녕하십니까. 성일고등학교의 학술연구 티터스 동아리의 조용현, 육세준, 윤영찬, 문지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희는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 미리 지도해 보려고 하는데요.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학종 소개를 먼저 할 텐데 생기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생기부의 중요한 핀트를 잡아주자면 생기부는 자기 진로에 맞는 것도 필요하지만 1학년 때 이것을 했다면 2학년 때 그것에 대한 궁금증 같은 거를 또 조사해서 쓰고 3학년 때는 마무리를 하는 형식으로 스토리텔링이 이어져야 좀 좋은 생기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수준에 대한 조사를 해도 되지만 자신이 이해를 못하거나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그거는 면접에서 다 털릴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기부 작성 요령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넣고 그 학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생활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대학교란다.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 이제 고등학교에 딱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은 처음엔 많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중학교 때는 조금만 공부를 해도 암기만 해도 성적이 나왔지만 고등학교부터는 다릅니다. 자신의 학문에 대한 이해가 점수로 드러날 거고요. 곧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거를 따져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학종을 쓸 거기 때문에 공부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서로 내가 했던 활동들과 연관이 있어야 되고, 그게 이어져서 교수님들이 딱 보셨을 때 이 학생은 이런 분야에서 관심을 드러냈구나, 이것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생기부라는 것이 곧 대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의 이력서가 될 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활동도 하게 될 거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학기 말에 어떤 활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골라야 하기 때문에 정말 고등학교 3년 내내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다음으로는 선택 과목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조용현입니다. 저는 오늘 물리학 1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데, 이제 물리학 1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이과생들이 아무래도 신청을 많이 하겠죠. 왜냐면은 공대나 이과, 대부분의 이과 과목들에서 물리는 정말 많이 쓰일 거기 때문입니다. 이제 물리 같은 경우에는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그대로 연구해낸 학문이기 때문에 이과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리 같은 경우에는 1단원 역학 파트가 있는데요. 역학에서는 그 F는 MA가 기본으로 된 에너지, 힘, 속도 이런 것들의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개념은 그렇게 배울 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 푸는 유형들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상황을 분석하는 능력이 많이 요구되는 과목이 물리인데요. 이러한 상황 분석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문제 상황에 접근해 봐야겠죠. 공부 방법은 간단합니다. 많이 공부하고 많이 풀어보는 겁니다. 이 역학 파트가 지나가고 나서는 예를 들어 스펙트럼 단원 같은 경우에는 딱 문제가 딱 나왔을 때 그래프가 주어집니다. 이 에너지 그래프가 주어지고 이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됐으니 파장은 이만큼이겠다, 이런 식으로 개념들을 적용해서 상황을 파악할 줄만 알면 물리는 금방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화학의 베테랑 조용현입니다. 오늘 화학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 건데요. 화학은 우선 앞서 말한 생명과학과 물리 과목보다는 공부량이 그렇게 많진 않고 적지도 않은 딱 중간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우선 1단원에서 몰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분자 혹은 원자를 세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몇 몰 이런 식으로 몇 개 있는지를 이제 문제에서도 물어보기도 할 거고요. 이제 몰농도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몰농도 같은 경우에는 수용액 1000ml라는 부피당 분자 몇 몰이 들어가 있는가가 이제 몰농도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서 이 부피가 이만큼일 때 몰농도가 이만큼입니다. 그럴 때 몇 몰이 이제 이 수용액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문제도 존재하고요. 아니면은 몇 몰농도의 이 수용액에 몇 몰의 이제 분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럴 때 수용액의 부피는 몇 밀리리터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를 알 때 다른 거를 알아내야 하는 퍼즐 맞추기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건데요. 정말 퀴즈같이 이렇게 하나를 알아내서 그 다음 걸 알아내는 이 단계별로 문제를 풀어가는 과목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화학이 정말 적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화학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의 기재 제2의 백호, 이번에 생명과학에 대해서 알려드릴 문재원입니다. 생명과학은 다른 과목들과 달리 정말 암기량이 많습니다. 유전 파트, 즉 킬러 파트와 비킬러 파트인, 준킬러 파트인 막전이 그 속도를 제외하고 전부 다 암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량이 정말 많습니다. 첫 단원을 보시면 생명과학의 이해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통합과학과 연결해서 이화작용, 동화작용, 그리고 그 다음 계속 넘어가다 보면 순환계, 배설계, 호흡계, 그리고 ATP, 즉 그 물질을 운반하는 에너지 등 거기까지가 나옵니다. 이제 3단원을 넘어가게 되시면 향상성과 몸의 조절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준킬러 파트입니다. 뉴런과 항문과 발생이라고 해서 그 몸에서 일어나는 통증, 그 자극이 그 몸에서 어떻게 발생되고 일어나는지, 그리고 근육이 움직일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등등 알게 됩니다. 여기서 막전이 파트라고 준킬러 파트가 나오게 되는데, 솔직히 여기는 정말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실수가 잦게 나오기도 하고 방향을 제대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유전인데요. 생명과학의 꽃, 킬러 파트라고 할 수 있죠. 여기는 정말 인강만 듣는데도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근데 여기는 인강만 들으면 안 되고 암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진짜 문제를 한 시험 하나에 한 9건 정도 풀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이 풀어서 유전 파트를 정말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한 1단원부터 3단원까지 한 공부량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생태계의 상호작용입니다. 여기도 1, 2, 3단원과 같이 암기 단원인데요. 여기서는 그 생태계, 환경에서 생태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배우게 됩니다. 이상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과의 인재 육세준입니다. 저는 사탐 과목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가장 대중적인 사탐 과목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그렇죠. 생활과 윤리, 생윤입니다. 생윤은 어떠한 문제에 대한 철학자들의 견해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때 당연히 암기 과목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철학자들의 견해가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칸트라면 이런 생각을 하겠구나, 벤담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겠구나, 이렇게 길이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무엇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면 생활과 윤리 고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계지리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세계지리는 문과 사탐 과목이지만 굉장히 이과스러운 과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세계의 기후, 문화, 지리, 경제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기후 파트가 특히 어렵습니다. 기후 파트는 통합과학 내용과도 연계가 되는데요. 편서풍, 아열대고압대, 한대전선, 한 번쯤 들어보신 말들이죠. 이 파트가 심화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림과 도표, 그래프를 암기해야 하는데요. 이 나라는 석탄의 수출량이 많다, 이걸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석탄 수출량이 많은 그래프를 보고 이 나라는 이 나라겠구나 하는 내용이 꼭 필요한데요. 또 지도와 나라 이름에 대해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고 이쯤에 있으면 이 나라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림 암기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는 분들이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조영현입니다. 야! 자, 우리 중2 친구들 그리고 고1 친구들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새로운 수학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제 이번에 성적이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는 나는 항상 100점을 받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등급도 안 나오고 맨날 갑자기 80점으로 떨어지고 70점으로 떨어지고 성적이 떨어져 있는 현상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2학년 때 걱정들을 많이 하실 건데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혹은 고등학교 때 뭘 배우는지, 이제 중학교 친구들, 예비고일 친구들은 이제 어떤 걸 배워야 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내용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지 마세요.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오시게 되면은 정말 많은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저도 솔직히 중학교 때는 수학을 하나만 틀려도 학원 가가지고 엄청 혼났는데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고 나서부터는 전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3등급이 떴습니다.
나는 분명 1등급 하겠지, 전교 1등도 노려볼만 하겠지 하고 올라왔는데 수학이 3등급이 떴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올릴 수 없을까 했는데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도 똑같이 3등급이 떴습니다. 그대로 종합성 성적이 3등급이 뜨면서 좌절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저는 2학기 때 일단 2등급이 됐습니다. 예, 좌절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제 주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1학기 때는 분명히 1등급이었는데 2등급이나 3등급으로 떨어진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 보면은 공부를 어떻게 했냐? 딱 문제집이 있으면 이 문제는 실제 풀고 이 문제는 어렵냐면 나중에 풀라고 넘어가요. 저는 근데 흐름을 끊지 않아요. 흐름을 끊지 않고 그래서 이 문제 풀고 그 다음 문제 똑같은 유형 그 문제를 어려운 문제로 풀고 그걸 풀어야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래야 이제 한 번에 몰아쳐야 한 유형을 몰아쳐야 머리에 되게 오래 남아요. 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참 중요하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 고2 이번 전 학기였는데 이때는 이제 제가 수학이 1등급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비결이 뭐였냐 하면은 계속 문제를 많이 풀어본 것도 있고 정말 문제를 거의 외우다시피 풀었는데 어떻게 했냐? 똑같은 유형을 계속 풀어보는 겁니다. 내가 첫 번째 한 바퀴를 궤적을 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유형이나 그런 걸 익히기 위해서 문제집을 하나 사거든요. 특히 마플 시너지나 쌤 같은 문제집을 딱 사가지고 풀어본 다음에 제가 제일 약했던 그 유형들을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투 같은 경우에서 내가 미분의 도형의 활용을 잘 못한다. 그럼 그 문제 유형만 따로 학원 선생님이나 뭐 이런 데 부탁을 학교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자료를 얻어서 계속 풀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제가 이번에 1등급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고2 2학기 중간고사까지 봤는데요. 그 중간고사도 지금 1등급이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면 거의 다 맞았기 때문이에요. 서술형에서 조금만 깔고 이런 1등급이 나오겠죠. 예. 이런 바람을 한번 말해보고 예. 여러분들도 이제 고등학교 와서 예비고일 친구들은 절대 1학년 때 못 본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고1 친구들도 지금 1학년 때 아직 못 봤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언젠가 오릅니다. 수학은 언젠가 변경이 될 거기 때문에 공부하는 만큼 오르는 과목이 수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 조용현이었습니다. 네, 저도 수학을 설명할 문야찬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1학년 때 2등급을 받고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은 저는 시험 공부를 준비할 때 5주를 잡고 공부를 했습니다. 5주에서 6주. 왜냐하면은 중학교 때 시험보다 고등학교 때 시험이 거의 몇 배는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5주에서 6주를 잡았고 일단 1주차 때는 교과서 문제를 완벽하게 다 풀고 공식이 만약에 나온다 하면은 그 공식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주차에는 쌤이나 RPM 같은 문제를 계속 풀었어요. 2주차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이제 3주차 때는 쌤 RPM보다 더 어려운 자이스토리나 자이스토리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많이 풀었고 4주차 때는 그 학교 시험 수준에 따라서 다른데 더 어려운 블랙라벨이나 일품을 푼다던가 아니면 작년, 재작년 그 자신의 학교 시험지를 푸는 거 약간 그런 위주로 풀었고 마지막 5주차, 6주차는 자신이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 중에 틀렸던 문제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 계속 보면은 거의 완벽하게 마스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저는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영어를 설명할 문재원입니다. 야. 저는 영어는 모의고사와 내신이 구별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즉, 내신 공부를 할 시간을 모의고사 공부에 투자해라.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기문 외워야 하지 않나요? 그거는 솔직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는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모의고사 유형이랑 내신 유형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그 서술형은 있어요. 서술형이 있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서술형이 있는 학교는 학원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 문장을 저는 외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등급을 높였고요. 이제 모의고사는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단어입니다. 단어는 저는 하루에 180개씩 매일 외웠고요. 정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180개씩 매일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유형별로 저는 한 유형을 하루마다 계속 팠습니다. 그 한 유형만. 그리고 이 한 유형이 일단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한 유형씩만 계속 하고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넘어가는데 근데 이게 한 유형만 팠을 때
그렇다고 모의고사 성적이 막 그렇게 오르진 않아요. 이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 성적을 높이는 건 점점 쌓여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마지막은 시간인데요. 시간은 듣기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해야 됩니다. 듣기 시간에 저는 도표 그 부분의 한 장이랑 어법까지 풀고 그 문맥상을 맞는 걸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빈칸 두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정문 5문제를 풀었어요. 그 다음에 요약을 풀고 이제 듣기 끝나면 여기서 문제가 여기까지 풀려야 돼요. 그 다음에 듣기 끝나고 바로 옆에 딸리는 그 한 장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문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문맥 풀고 이제 빈칸은 넘어갔어요. 여기서 또 그리고 이제 문장 삽입인데 문장 삽입에서 그 두 문제가 있는데 그 뒤에 문제는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저는 그 뒤에 문제도 맨 마지막에 풉니다. 그래서 이 문장 삽입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알맞지 않은 문장 찾기가 있어요. 그 문장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빈칸 두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 풀고 마지막으로 문장 삽입을 풀었습니다. 이게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이게 정말 시간이 효율적으로 분배돼가지고 영어 공부에 잠을 자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잠도 안 오고 정말 효율적으로 모의고사 성적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국어에 대해 설명을 드릴 육세준이고요. 여러분, 국어는 모의고사 아닙니까? 모의고사 국어가 잘 나와야 이제 대학 갈 때 최저도 잘 맞출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 새끼 정신 중이에요. 근데 저는 첫 국어 모의고사를 망쳤습니다. 왜 망쳤냐? 문법이나 아니면 뭐 독서 이쪽은 좀 했어요. 근데 비문학을 망쳤습니다. 왜 망쳤느냐? 분명 내용을 읽었는데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뭐 쉬운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지만 좀 어려운 이제 경제, 그래프가 나오는 경제 지문 혹은 과학 지문 읽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문제에 가면은 분명히 읽었던 내용인데 왜 아무것도 모르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틀렸습니다. 그쪽을.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비문학이 약하구나. 비문학을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 이후로 비문학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당연히 쉬운 문제는 어느 정도 풀었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래프가 나오는 경제 지문이라든지 혹은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 화학, 물리 이렇게 이과스러운 내용이 들어가는 그런 과학 지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될 수 있겠습니까? 내상비를 사서 그쪽 부분만 계속 풀었습니다. 내상비를 어느 정도 다 풀었다 한 시점에부터는 아우통을 사서 계속 풀었습니다. 이렇게 풀다 보니까 어느 정도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과학 지문이나 경제 지문이나 키포인트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일단 주제가 되는 단어는 많아봤자 2개 내지 3개 정도 되었고요. 그런 단어들을 읽다 보면 이게 주제구나. 이건 너무 쉽게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게 어떤지, 그게 무엇인지 정의를 설명하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놓고 그 다음에 글을 어느 정도 읽은 다음에 문제에 가면은 이게 뭐를 설명하는 거였지? 할 때 밑줄 쳐놓은 부분을 보고 이게 이거였지 하면서 문제를 조금씩 이해해가면서 풀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어 모의고사 성적도 조금씩 오르게 되었고요. 물론 한 번에 쭉 오르진 않았지만 이게 일정 부분에 조금씩 오르다가 한 번에 훅 올랐습니다. 그렇게 자, 저희 성일고등학교 학술연구 튜터스 동아리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입시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제는